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혜민, 정음. 네. 네. 네, 요즘은 계절과 절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름 모를 질병이나 낯선 현상들이 다가오면서 우리 조금씩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2천여 건 정도 쏟아질 때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는 161건밖에 없는 현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둔감하고 아직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혜정님은 기후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후위기가 어떻다, 기후가 지금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는 분, 오늘 함께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또 관련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히나 지역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정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또 석탄 발전소는 또 그 우리나라의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밀양에서는 송전탑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것은 기후 문제도 일으키고 폐기물 문제도 일으키고 갈등도 일으키는데 이게 너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나 또 프로그램들 보셨을 때 기후위기와 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이 너무 서울과 같은 수도권 중심이고 네.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보면은 지금 바닷속 깊숙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또는 농촌과 어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깊은 산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론이 도시나 아니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네. 실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라든지 변화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많이 만나고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우리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 제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99% 이상은 사라진. 대구나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재배하기가 불가능한 엉망진창 계절이 그냥 엉망진창 이제는 2kg도 못 잡아. 1분 안에 그냥 문자 보내고 바로 수문이 4,000톤, 5,000톤 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피할 그것도 힘들 정도.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가 기후 위기에 관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기후 변화라는 이런 너무 중립적이다. 그냥 저절로 그냥 변하는 현상인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이 기후 변화가 위기를 유발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가디언지부터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도 이것을 그냥 저절로 지구가 변화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전 또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기후 위기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여기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도 저는 좀 사람들에게 이거 준비해야 돼, 네. 우리 빨리 해야 돼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 1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굉장히 네.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이
지금 1도가 올라간 건데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우리도 이 체온이 한 1도 정도만 올라도 막 알아눕고 맞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구적으로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도 오른 지구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은 북극 지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 한 30년 사이에 북극의 면적이 약 한 4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극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2030년경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전망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이 남극은 정말 꽁꽁 얼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극의 세종기 기지가 올해 2월 달에 완전히 녹아서 얼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산불 많이 경험하셨을 네. 거예요. 보면 호주에 올해 있었던 산불은 지난해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산불이 무슨 기후변화와 영향이 있어? 라고 싶으실 텐데 이 고온 건조한 기후대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한 번 이 바짝 마른 이 숲과 들판에 불길이 당겨지면 인간의 힘으로 꺼질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호주 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이번 산불로 사라졌죠. 10억 마리. 그리고 이 산불로 배출된 이 나무가 탔으니까 CO2가 배출됐을 거 아닙니까? 이 배출된 양이 호주가 1년 동안에 뿜어내는 이 온실가스량이랑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북극의 해빙이 시작이 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산불이라든지 태풍의 규모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지구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 중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하루도 77억 명이 화석 에너지를 포함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뿜어낸 것을 바다가 약 한 90% 정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바다여 나의 사랑을 말해도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최근에 국제적인 연구진들이 이 해수의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요. 이 바닷속에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양이 초당 3개나 6개의 원자폭탄이 터질 때 생기는 열에너지가 바다로 지금 축적되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CO2가 바다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CO2가 계속 바다에 흡수가 되면 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 이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는 늘 육지에 있으니까 육지에서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체감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지금 우리 바다가 지금 기후나 아니면은 환경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도 심층 보도해 보는 것도 정말 바다가 중요할 계속 것 같아요. 힘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네네. 물질 22살에부터 했으니까 이제 49년 했나? 54년 했나? 바다 밑은 이제 씨알도 없지만은 물건이 나오질 않아. 썩은 편이지, 썩은 편. 사람 같으면 아파서 한 7, 80% 아픈 거. 물 자체도 색깔 자체도 틀리고 파래가 풀이 없어 밑에. 해초류 같은 게 파래 같은 것도 많이 있어야 거기서 문어도 숨고 뭐 그냥 그거 하는데 그 파래조차 없어. 뻘, 돌 이제 엿등 그런 것밖에. 예를 들어 소라를 10kg 잡아온다. 그 경험이 이제는 2kg도 못 잡아. 똑같은 태풍인데도 음력 7월 말 되기 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와도 그때는 물건이 바다에서 이래 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올해는 너무 늦게 와놓으니까 싹 쓸어본 거야. 엉망진창 계절이 그냥 엉망진창 그렇게 되는 거지. 봄날은 또 이 바다의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물 분자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주로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의 부피 팽창 이걸로 인한 해수면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산성화라든지 그리고 부피 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태풍의 강도가 세지는 네. 이런 것들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계리 그 양옥 바로 저수문 밑에 양옥마을 이장 정진식입니다. 1분 안에 그냥 문자 보내고 바로 수문이 뭐 4,000톤, 뭐 5,000톤 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대피할 그것도 힘들 정도이게요. 그러니까 차도 여기 뭐 뻔히 보고도 막 차도 들려도 못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22년 됐는데 그동안에 물든 일도 없었고 양옥마을도 댐 생기기 전부터도 물든 일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영감님 지금 어느 댐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문을 또 열더라고요. 딱 밖에 나오니까 가스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나는 고스란히 화실에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진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창 복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그 상처나 트라우마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해를 놓고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댐 방류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라면서 또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조사에 직접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장마가 이렇게 찾아오긴 하잖아요. 장마나 수해가. 그런데 늘 있는 피해가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으로 비가 아주 길게 많이 내리고 좀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댐 문제도 있겠지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올해만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폭염으로 우리가 정말 여름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이랬던 거고 또 지난해에는 가을 11월까지 태풍이 또 올라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번 겨울이 또 따뜻했죠. 네. 그리고 54일간의 이 장마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가 우리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6월 달 평균 기온이 7월 달보다 더 높았던 해입니다. 예, 기온 역전 현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올해 유난히 경험했을 뿐이지 기후 위기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아까 1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으면 그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몇 도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야? 몇 도가 마지노선이야?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2018년도에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시나리오가 1.5도가 높은 위험, 2도는 매우 높은 위험.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 과학자들의 이 연구 보고서였어요. 1.5도가 오르게 되면은 바닷속의 산호의 멸종 비중이 70에서 90%인데 2도가 되면은 99%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산호의 멸종은 바다 생태계와 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다 주식으로 사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국가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일이거든요. 또 0.5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의 파괴의 비중도 0.5도 차이에 2배나 넓어지게 되고요.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의 이 숫자도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한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이 전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몇 도 올랐어요? 1도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는 0.5도.
예, 0.5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은 네. 사실 1도 오르는데 뭐 몇백 년 걸렸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쯤 이걸 예상을 하시는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라는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올 수 있다. 2030년이면은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정말 짧게 남았죠. 네, 네. 10년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한테 그 정도 남았냐? 10년에서 40년이라지만 20년 정도 남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1.5도를 도달하게 만드는 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량은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8년이면 다 배출이 되고 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 1.5도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시간은 더 적게 남은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2020년 힘들었잖아요.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요. 2020년이 평범한 해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의 장학사 정대수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때는 음력 3월 삼진날 양력으로 4월 5일 식목일쯤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비가 3월 중순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 20일 정도 빨라졌다고요. 강이나 습지가 있어야, 논이나 있어야 이 제비가 흙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이를 물어다 먹일 수 있는 사냥터, 그러니까 농가 밭 자연 생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 발라버리고 그런 게 없어지면 제비는 와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창원에 지금 제비가 살아요. 진주에도 살고. 근데 정말 극소수 살거든요. 근데 50년 전에 창원과 진주에는 막 집집마다 제비가 다 살았잖아요. 이걸 우리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 제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99% 이상은 사라집니다. 기후위기 그건 내가 죽고 나면 일어날 일 아니야. 그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비가 줄어드는 것은 제비가 멸종한 다음에 누가 멸종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거 왜 네. 그런 겁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부하고 기상청이 여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는 동안 우리는 그보다 한 2배 빠른 속도로 1.8도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이 보고서에서도 명징하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해수, 바닷물의 온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우리도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서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해마다 이제 강수량이 10년마다 11mm 이상 계속 강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수량도 늘어나게 되고 또 폭염일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207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이 폭염 일수가 31일 가까이 증가하는 또는 그 시기 정도가 되면은 벼의 수확률도 한 2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이대로 쭉 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 금세기 말인 207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4.7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4.7도면은 너무 엄청난 이 수치인 거죠. 예.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구 지역 사과가 으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경북 청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또 우리 여름에 기상 정보 알아볼 때 대구 기온 먼저 보잖아요. 네. 오늘 얼마나 더운지 데프리카. 보려면.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서울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이 더 높을 때도 있어서 이거 분명히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겨울이 따뜻해지고 또 폭염이 심해지는 현상,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도 변화가 많이 생긴 걸로 아는데 강원도에서 바나나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부자연스럽고 또 비정상적인 현상인 건 맞잖아요. 네네. 네. 농민들이 제일 잘하십니다. 예, 농민들과 어민들이 이 변화를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경남 함양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 마용훈입니다. 원래 사과 작황이 굉장히 부진한 편인데요. 봄에 꽃 피는 시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냉해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동안 아주 긴 장마와 장마 지나고 나서도 8월 하순, 9월 초중순까지 태풍과 비가 아주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잎이 노릇노릇하게 떨어지는 그런 병도 많고 또 사과 열매가 썩어버리는 그런 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대구 사과가 제일 유명한 사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에 가보세요. 대구에 사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천성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사과나무는 대구나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재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과 재배 주산지는 주로 경북 북부 지역으로 주산지들이 상당히 많이 북상을 했습니다.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남한 전체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네. 이 기후 문제를 정말 제대로 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가보면은 올해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나 계획에 기후에 대한 대응 내용들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이미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강이라든지 우리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이런 생계에 바로 영향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는 거죠. 그 2019년도에 이 네이처지가 평균 기온 상승폭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이 영향을 받는 인구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식량난 같은 경우에는 1.5도가 올라가면은 약 전 세계 3,500만 명 가까이가 식량 문제를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도가 되면은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3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 문제는 결국은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 갈등이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지 또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뭐 기후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세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식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시리아 난민 문제도 네네. 결국에는 식량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겠어요. 예. 2010년경에 이 러시아가 엄청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밀을 포함한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인데 자기들이 가뭄이 드니까 이 수출 자체를 막게 되고 그게 인근에 그걸 수입해서 이제 먹고 살던 아랍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정치적인 내전까지 일어나면서 대거 시리아 난민 사태로까지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아주 긴급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기후 난민의 증가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호주라든지 이런 미국의 국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라든지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연구하거나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난민 문제가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쟁이나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예. 거네요. 최근에는 우리가 전쟁 난민보다 네. 기후 난민, 기상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이 청소년들, 청년들은 위기를 직면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투표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 같은데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